안녕하세요, 대소중학교 학생들. 자, 오늘 미술 수업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등교를 할 때는 실기를 하고, 그 다음에 등교를 하지 않고 온라인 클래스일 때는 이론 수업을 하는 거를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늘 이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주 동안 우리가 이 나무무늬 디자인을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론 수업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 이론 수업은 저번에 말했듯이 감상문 수업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인상주의까지 배웠기 때문에 신인상주의 이후에 있는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들을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한국 조형사를 통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미술을 토대로 우리가 나무무늬 디자인을 했죠. 그 시대의 유물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 하나를 선택해서 나무무늬 디자인 실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기 때 2번 만났을 때 해서 4차시 동안 해서 나무무늬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고려 조형사까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형사는 한국에 있는 한국 조형사는 이제 완료가 됐고요. 수업 진도가 다 나갔고요. 고려까지 배웠던 그 문화유산, 유물 중에서 선생님이 퀴즈를 낸다고 했어요. 그게 10점 문제로 나온다고 했죠. 그거 생각해서 메모해 두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할 거는 신인상주의, 1학기 때 신인상주의까지 배웠는데 그 이후에 있는 서양미술사를 또 한 유파, 한 사조씩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감상문의 시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해했죠? 이번 주는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음 주에는 전묘화 그리는 그 실기 수업에 대한 안내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주는 후기 인상주의 이론 수업이 나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전묘화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이디어 스케치 해야 되는 거, 그 과제 안내가 나갈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번 2주 동안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랑 후기 인상주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후기 인상주의는 신인상주의 이후에 나왔어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워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건데 한번 볼게요. 인상주의는 사진기의 등장 이후로 등장한 미술 사조예요. 사진기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역할을 화가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진기가 대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느낀 그 화가들은 그러면은 사진기에서 담지 못하는 화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깥에 야외에 나가서 직접 그림을 그리는데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의 이미지를 표현을 했어요. 그 빛의 이미지를 색으로써 표현을 해서 지금 페이지 오른쪽에 여기에 있는 이 작품 보면 인상주의 모네 양산을 든 여인인데요. 이 하늘 보면 구름이랑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그림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매우 우수해요. 기존에 사실적으로 표현하다기보다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인상들, 우리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상주의 이후에 신인상주의가 나타났는데, 인상주의가 갖고 있던 문제점인 형태가 사라지고 뭉개지는 단점이 있었어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만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적인 형태가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어 이것을 보완하고자 점으로써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점으로, 여기 시냐크의 그림 있죠? 점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단단한 형태는 유지되어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작가의 개성보다는 너무 과학적인 접근에 의해서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개성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비판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게 후기 인상주의예요.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고흐, 반고흐라는 작가가 이 사조, 이 유파에 포함되어 있는 작가예요. 자, 후기 인상주의 한번 읽어볼게요. 자, 후기 인상주의. 빛과 색채에 집착하는 인상주의에서 벗어나 작가의 개성과 주관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였다. 아까 말했죠. 이전에 있던 인상주의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인상, 이 색, 빛 이거에만 집착을 해서 이제는 작가의 개성과 주관 이런 것들, 감정적인 것들을 중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총 3명이 나와요. 세잔은 자연의 모든 대상을 원기둥 원뿔 구로 단순화하고 대상의 견고한 형태를 추구하였다. 고흐는 내면의 변화를 과장하고 변형된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였고 고갱은 원시적인 생명력을 주관적인 상징과 평면적인 형태,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였다라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여기에서 설명을 해보면 세잔과 고갱과 고흐 이렇게 3사람이 나와요. 세잔이라는 작가는 자연의 모든 대상을 원기둥, 구, 원뿔로서만 표현을 하면 다 되더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원기둥이 뭔지 알죠? 원기둥 하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커피포트도 원기둥으로서 나타날 수 있고 뭐 꽃병이라든지 또 우리 손소독제, 교실에 있는 손소독제도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구는 뭘까요? 구로 그릴 수 있는 거는 축구공, 농구공, 다양한 공들은 다 구로 되어 있죠. 그죠? 원뿔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원뿔도 원기둥이랑 비슷한 형태에서 이제 위에가 뾰족한 거잖아요.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은 다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 라는 게 세잔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과를 그리려면 구를 그리듯이 사과를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꽃병을 그리면 원뿔 내지는 원기둥과 비슷하게 그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창조된 새로운 물체들도 다 이러한 기본에 의해서 그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갱이 나와요. 고갱은 원시적 생명력을 주관적 상징과 평면적인 형태, 강렬한 색채로 표현하였다. 이게 조금 우리 친구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시적인 생명력. 자, 여기에 고갱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이 여인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원시 부족들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생명력, 이곳에서 고갱은 직접 타히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원시적인 것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던 주변의 이런 자연이나 인물들을 표현했다는 이야기가 이 원시적 생명력을 표현했다라고 했고, 주관적인 상징이라는 거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라는 말 우리 2학년 친구들 알 거예요. 객관적인 거는 사실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주관적인 거는 나 개인의 그런 생각들, 나의 주관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표현했는데 자기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어떠한 상징을 사용했어요. 상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렸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적인 사과는 뭐 빨갈 수도 있고, 이 빨간 사과, 먹는 사과, 맛있는 사과, 건강에 좋은 사과, 이런 것들이 객관적인 사과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주관적인 상징이 된다면 예를 들어 아담과 이브를 상징하는 선악과가 될 수도 있어요. 따먹지 말아야 하는 그 선악과를 사과로서 상징의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떠한 또 상징을 사용하면 독이 든 사과, 먹으면 안 되는 사과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작가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 화면에 물체로서 상징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예요.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친구들 꽃들이 이렇게 있죠. 선생님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에 꽃이 있어요. 그럼 풀 같은 것들을 그림에 넣었을 때 자연을 상징하느냐, 자연을 뜻하느냐 이런 것들은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풀을 넣은 거면 자연, 푸르름 이런 거겠지. 이 풀을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예전에 살던 그 곳에서 키웠던 풀인데 그런 것을 이 곳에다가 그려 넣음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 대한 그리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했을까요?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사실적으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주관적인 것을 이 물체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적인 형태. 평면적인 형태는 원근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깝고 멀고가 잘 나타나지 않고 평면적으로만 표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평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멀고 가까움이 잘 나타나지 않게 비슷한 명도와 비슷한 채도로 표현을 하고 명암 이런 것들을 주로 넣지 않고 단단하게 구획해서 표현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거리감이 좀 덜 느끼게 하면은 평면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강렬한 색채, 봤듯이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 이런 색들을 선명하게 표현을 해서 지금 후기 인상주의 고갱의 이아 오라나 마리아라는 작품을 보면 이 작품과 이 모네의 양산을 든 여인 보면 색채의 표현이 굉장히 달라져 있죠. 선명한 이아 오라나 마리아와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색들을 표현한 모네의 작품이 조금 구별되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요. 고흐는 내면의 변화를 과장되고 변형된 형태와 색채로 표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메모를 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가 공부할 거는 후기 인상주의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작가의 개성. 자, 우리 개성이 많이 되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한번 배워볼게요. 후기 인상주의는 작가의 개성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고흐, 고갱, 그 다음에 세잔이 나와요. 이전과 다르게 세잔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길 모든 그림은 원기둥, 원뿔, 구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갱은 원시적이고 주관적인 상징을 활용해서 그림을 표현했다. 그리고 고흐는 아까 말했듯이 강렬한 색, 이게 변형된 색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붓터치도 되게 강렬해요. 붓터치 그리고 형태 왜곡 이런 것들을 이 작가들만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자, 후기 인상주의가 작가의 개성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있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보면 인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표현해서 다 빛을 표현했다라고 알 수가 있고, 신인상주의는 점묘법으로 그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뿐만 아니라 쇠라라는 작가도 다 점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고호, 고갱, 세자는 후기 인상주의로 묶이지만 다 그림이 달라요. 특징이 다르죠. 세자는 원기둥, 원뿔, 구, 고갱은 원시적, 주관적 상징, 고호는 변형, 붓터치, 왜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딱 보기, 요것만 읽어보더라도 아, 작가의 개성이 너무 뚜렷해서 서로가 비슷한 게 없구나 라는 걸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고흐의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작가들의 작품을 다 봐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 어려우니까 잘 알고 있는 고흐의 작품을 볼게요. 이거는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거는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이 고장에 있는 나무예요. 나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별이 빛나는 별과 달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이러한 표현들 보면 뭔가 붓터치가 굉장히 두툼하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느낌이 많이 나죠. 이것은 붓터치를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두텁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색도 강렬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작가가 객관적으로 밤하늘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작가의 감정적인, 주관적인 마음으로서 개성적인 밤하늘을 표현한 거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이거는 고흐의 방이에요. 작가 자기의 방을 표현을 한 건데 작가가 자신의 방을 표현할 때에도 역시나 두터운 붓터치 가 표현되었어요. 여기 보면 이러한 나무 바닥을 표현할 때도 깔끔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런 듬성듬성한 붓터치가 다 나타나요. 그죠? 나무 질감을 살렸다고 보기에도 좋고 아니면은 그러한 물감의 질감을 통해서 작가의 내면적인 감정을 표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작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이전에는 어땠길래 이거를 두터운 붓터치라고 할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신고전주의 초상화를 볼게요. 자, 이 작품을 보면 어디 하나 붓터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매우 매끄럽죠. 그러면 똑같이 고도 초상화로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는 고흐의 초상화예요. 자신이 귀를 자르고 난 후에 찍은 초상화 보면 이 초상화의 두터운 붓터치와 화려한 원색, 이런 추상적이고 변형되는 그런 표현이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잘 나타나죠. 그죠? 여기에선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진으로 찍은 거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그림인데 이거는 이렇게 두터운 붓터치와 강렬한 원색으로 그 다음에 형태를 왜곡해서 표현한 사람은 고흐지라고 딱 떠오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작품과 비교해 봤을 때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은 고흐는 강렬한 색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변형되고 형태가 왜곡된 표현을 했고 붓터치가 우리가 표현하기에 꿈틀거리는 붓터치라고 해요. 별이 빛나는 밤 그림 봤을 때 보면 이렇게 붓터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붓에 이런 식으로 해서 꿈틀거리는 붓터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색을 칠할 때 이렇게 색을 칠하잖아요. 이렇게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개성이 마구 표현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봤어요. 이전에 있는 미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서양미술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신고전주의, 아까 그 초상화가 신고전주의 작품인데 신고전주의의 그림이 어땠고 사실주의 그림이 어땠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서 후기 인상주의에는 이렇게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가의 그런 내면을 표출하는 일이 이제야 드디어 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수고했어요. 수업 이만 마칠게요.